그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내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단순한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자꾸만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조문을 하고 돌아갔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받으며 어떻게든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물결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영정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남자는 조문을 마친 뒤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윤재성, 윤우재단 이사장. 순간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진아, 내가 기부하던 그 복지센터 있지? 윤우재단에서 후원하는 곳인데 그 이사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더라. 말수는 적은데 눈빛이 이상하게 편하네. 맞아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그 재단. 그곳의 이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 시선이 그의 왼손등으로 떨어졌어요. 남자는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는데 왼쪽 손등에 분명히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릴 적 아버지의 손등엔 별처럼 생긴 세 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들을 보며 아빠 별자리다 하고 장난을 치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아버지는 늘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죠. 그때의 그 점, 그대로 이 남자의 손등에 박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별자리 같은 점 하나로 잊고 있던 기억들이 쏟아지듯 되살아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얼굴과 손등의 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죠. 지나간 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20해 전 아버지는 공장 화재 사고로 실종되었고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망 처리되었어요. 나는 10살이었고 그 후로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10살 아이의 기억에 의지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세월은 잔인하게도 그마저 앗아갔죠. 하지만 오늘 그 윤재성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 기억 저편에 놓여있던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걸음걸이, 고개를 돌릴 때의 느릿한 습관까지 모든 게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정보를 찾아냈죠. 윤재성, 윤우재단 이사장, 성공한 기업인, 사회공헌으로 뉴스에 몇 번 등장한 인물. 그런데 그의 과거 이력이 기묘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20해 전부터의 기록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상태로 병원 인근에서 발견. 신원불명으로 판정 후 법원 절차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 재등록 조치됨. 20해 전 기억상실, 그리고 이름 없는 신원불명자, 아버지가 실종된 해와 같았어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딱 그 해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였고 아버지의 삶은 그 해를 끝으로 사라졌죠.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 별자리 점을 가진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봐야 할까?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이상한 확신과 말도 안 되는 불안 속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어요. 아버지를 찾고 싶은 간절함과 낯선 사람에게 무례를 범할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며칠 동안 나는 그 사람의 뉴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인터뷰하는 장면, 봉사활동에서 인사하는 장면, 카메라가 스치듯 비추는 그의 손, 눈, 말투. 그 안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재성은 항상 단정했고 차분했어요. 말할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겹쳐졌죠. 그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냈어요. 윤재성 이사장님에게 메일을 보냈고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중한 요청이라면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다는 말과 함께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고 창가에는 작은 식물들이 놓여 있었죠.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큰 창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윤재성은 예의 바르고 단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눈빛에서 낯선 이에 대한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죠. 나는 차분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기억을 잃기 전 과거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죠. 그냥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모르는 거구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몇 번이고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과는 달리 눈앞의 현실은 냉정했죠. 그가 아버지라 해도 그에게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윤재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내 재산에 관심 있는 겁니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일지도 모른다며 접근하고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고 이런 사례 전에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그날 장례식장에서 이사장님을 뵙고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사장님 손등에 있는 그 점. 그건 제 아버지에게만 있었던 흔적이거든요. 윤재성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고 손등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이 점이 특별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그 사람 인생에 무례하게 발을 들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며칠이 흘렀어요. 윤재성 이사장과 만난 이후 나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일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에서 아버지와 윤재성의 얼굴이 겹쳐졌고 아침이면 모호한 그리움을 안고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던 중 내 시선이 한 기사 제목에 멈춰 섰어요. 윤우재단 윤재성 이사장,
급성 간부전으로 병원 이송. 생명위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났고 손이 떨렸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고?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가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만 할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사람과 아직 아무 이야기도 못했으니까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기사를 통해 병원을 찾고 재단 쪽 직원에게 환자 상태를 물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혈액형이 매우 드물고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료진이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장기 이식을 제안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듯 했죠. 가족이신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의 항원 일치는 정말 드뭅니다.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식은 가능한 수치입니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진행해 주세요. 어쩌면 이건 한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했어요. 수술을 하루 앞둔 날 병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이사장님,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유일한 공여자는 이서진 씨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재성은 눈에 띄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창백한 안색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이 사람이라고요?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수술 못합니다. 의사가 놀란 얼굴로 이유를 물었지만 윤재성은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의 간을 받아야 하죠? 윤 이사장님,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공여자는 본인의 의지로 수술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윤재성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받는 순간 빚이 되니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사장님이 살아있었으면 해서요. 그 순간 윤재성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만 곧바로 감정의 문을 닫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건 선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정이 아닌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 편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죠. 윤재성님께 미영드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재성님, 아니, 형준 씨,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20년 전 화재로 사라진 줄 알았던 당신을 재단을 통해 우연히 다시 보게 됐을 때 제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래도 전 좋았어요. 당신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고 우리 아이는 당신의 딸이라는 걸요. 그저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며 무사하기만을 빌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 전 믿고 있으니까요. 편지를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 혼자만의 사랑으로 그를 지켜보다 조용히 떠났다는 걸. 아버지가 나를 몰라봤던 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기억이 사라졌을 뿐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아버지를 기억할 테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떤 결과가 오든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수술은 새벽녘 하늘이 가장 어두워질 때쯤 시작됐어요. 백색 조명 아래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있으니 두려움이 슬며시 밀려왔죠. 마취가 스며들기 전 내 가슴 속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론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땐 제발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20년 전 화재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신원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재단을 통해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지만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아픔. 그 비밀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 생각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제 제가 돌볼게요. 눈을 감았고 곧이어 모든 감각이 멀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어요. 내 몸은 큰 수술의 충격으로 의식을 쉽게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윤재성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요? 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성은 회복실에서 수혈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묘한 불안이 그의 눈빛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침대 위엔 조용히 놓인 꽃. 한송이와 간호사가 두고 간 소형 음성 녹음기 하나가 있었죠. 이건 뭡니까? 윤재성이 물었어요. 이서진 씨가 수술 전에 맡긴 거라고 합니다. 이사장님께 꼭 들려달래요.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어요. 아빠, 아니, 이사장님,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기억하니까요. 우리 집에선 그 손등의 점을 아빠 별자리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그 순간 윤재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작은 손이 자신의 손등을 만지며 별자리, 별자리 하고 웃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빠, 왜 삼각형이에요? 응. 엄마, 아빠. 그리고 너 셋이서 만든 거지. 우리 가족? 그렇지.
우리 가족. 갑자기 밀려오는 기억의 파도에 윤재성은 숨을 헐떡였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낯선 감정들이 마구 밀려와 그를 압도했죠.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고 간호사들이 당황에 말렸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낮게 말했어요. 서진,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담당 의사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시는 겁니까? 윤재성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천천히 올려 바라봤어요. 왼손등의 점을 보며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 그 아이가 붙잡았던 손이 맞아. 그날 저녁 나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순간 곁에는 윤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서진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이름 내가 기억해. 우리 딸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넘쳐났어요. 서로를 알아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20회의 공백도 사라진 시간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회복실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하얀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하나씩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셨대요. 서진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느낌이야.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름, 얼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등 위의 별자리까지. 모든 게 잃었던 자신의 삶이었고 지켜내지 못했던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지난 20회 동안의 기억도 갖고 계셨지만 그 이전의 기억도 희미하게나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그 후로는 모든 게 사라졌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윤재성이 아닌 이영준으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중이셨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윤재성이었고 그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형준으로 돌아왔으니까. 며칠 뒤 우린 함께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는 언덕 위 어머니는 고요히 누워 계셨어요. 나는 손에 조그만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정장 차림으로 약간은 어색한 손길로 꽃을 올려두셨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을 메웠죠. 아버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그러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늦었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그 마음을 혼자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국 다시 만났어요. 기억을 잃었던 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다려주던 어머니와 그 모든 사이에 있었던 저도 이제는 그 자리를 조금은 따뜻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묘 앞에서 내려오던 길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서진아,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20년 만에 불린 이름. 아빠라는 그 말이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다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 쌓아갈 날들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어색함도 있었고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람은 잃어버린 걸 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걸 어느 날 문득 떠올리며 살아가기도 하죠. 아버지는 기억을 잃은 채 20해를 살아오셨고 나는 기억만 붙잡은 채 20해를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이제 와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그 시간이 우리를 결국 다시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는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가슴 따뜻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